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요, 자료 신청 잠깐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판결문 자료와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관련해서 보석 신청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제 있었다고 한다, 뭐 누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이 있으니 그 다음 저는 뭐 보석 신청이 있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한 그 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가 나왔으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판결문은 보관이 되지만 이제 그런 보석 결정 이런 게 보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구시? 예, 저희가 보석 사건 기록부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2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없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석 사건 부가 있어서 그 당시 요 판결문에 대한 보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광주지방법원 쪽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석이 없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보석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사건, 우선 저희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하는 뭐 비유가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떻든 잘 모르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어떤 한 판사의 이야기가 오늘 논란이 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건에는 보석 신청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항소가 있었나? 항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성 대법관 후보가 되기까지 우리는 남녀 대법관의 동수도 만들어 나가야지 되고, 여성 대법관이 만들어져야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판사라고 해서 같이 있는 법원의 행정공무원들에게 말을 막 했던 경우, 그것에 대해서 후배 판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저희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윽박 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모션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을까? 1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대법관 후보자도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또 일정한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유리천장을 처음으로 뚫고 나온 여성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속아내 말 못하고 있었을까? 우린 말하지 못하고 있어온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대법관 후보께서
법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후보님, 저는 예. 이번엔 좀 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일제가 가지고 있던 치안유지법, 독립군을 때려잡겠다고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당시 국회의원들을 1년 만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봉암 선생님이십니다. 저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1986년 12월, 1987년 1월 저보다 한 학년 어린 박종철 학생이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한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꼭 누군가가 죽고 희생을 해야 무너지는 세상.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곳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남북을 갈라놓지 않고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에 1996년 4월 11일 총선을 위해서 북에다가 판문점에 총격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국가보안법이죠. 이런 사람들은 온갖 형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회창 대선 선거가 있을 때 북풍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진짜 권력은 국가보안법을 놓고 자기네가 남북 대치를 통해서 분단을 시켜놓고 국민을 빌미로 필요할 때마다 정권을 장악할 때 써오기도 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이요, 지난 10년 동안 총 739건이 입건됐는데요. 그중에 집행유예가 절반이고요. 이 중에 재심의 경우 재심을 청구해서 124건이 중에 무려 66%가 무죄가 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던 김근태 한참 후에 무죄가 나죠. 조봉암 선생님은 54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단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되어 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그 이행강제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 지금도 양육비를 86%의 한부모가 받지를 못합니다. 대학생까지 양육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교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부모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통상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그 양육비의 부담은 미성년자에 한해 있기 때문에 성년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학 등록금 등 그 대학 교육비의 부담은 양육비에서 지금 산정되기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과 그 법 규정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적인 상황과 감정에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사실 그 민법이 있는 한은 그 쉽게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법으로 보완이 된다면 또 긍정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판례를 통해서도 변화시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 의사진행 발언으로요, 자료 신청 잠깐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판결문 자료와 더불어서 이 판결문에 관련해서 보석 신청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제 있었다고 한다, 뭐 누구의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이 있으니 그 다음 저는 뭐 보석 신청이 있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한 그 판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예, 그 자료가 나왔으면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판결문은 보관이 되지만 이제 그런 보석 결정 이런 게 보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누구시? 예, 저희가 보석 사건 기록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2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없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으로 지금 그 사건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석 사건 부가 있어서 그 당시 요 판결문에 대한 보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광주지방법원 쪽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석이 없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 신청은 보석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사건, 우선 저희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하는 뭐 비유가 장을 처음으로 뚫고 나온 여성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속안에 말 못하고 있었을까? 우린 말하지 못하고 있어온 세월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대법관 후보께서 법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후보님, 저는 예. 이번엔 좀 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일제가 가지고 있던 치안유지법, 독립군을 때려잡겠다고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당시 국회의원들을 1년 만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했던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어떻든 잘 모르고,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어떤 한 판사의 이야기가 오늘 논란이 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건에는 보석 신청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혹시 항소가 있었나? 항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여성 대법관 후보가 되기까지 우리는 남녀 대법관의 동수도 만들어 나가야지 되고, 여성 대법관이 만들어져야 여성에 대한 이야기, 여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여성에 대한 권리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 판사라고 해서 같이 있는 법원의 행정공무원들에게 말을 막 했던 경우, 그것에 대해서 후배 판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저희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윽박 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모션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이랬을까? 1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여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던 대법관 후보자도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성들이, 그리고 또 일정한 직책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유리천